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부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 중세교회사 마치고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이정표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떠 칙령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스타트로 저희들이 대항해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스페인 제국 탄생과 함께 그들이 했던 최악의 실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면서 경제가 폭망하는 스토리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신대륙을 발견했던, 자, 무식과 용감의 아이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과 오해, 그리고 무지, 이 모든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결론은 그는 엄청난 행운아였지요. 하지만 그 말년을 보면 또 과연 행운아인가 좀 퀘션 마크를 달게 합니다. 그는 인도로 가는 길을 찾다가 우연치 않게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자, 그 이후 인도가 아니라 이건 신대륙이다. 그러한 여러 증거들이 제시됐거든요. 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인도라고 그렇게 믿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길을 잘못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1492년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갑니다. 당시에는요, 이 포르투갈은 정석대로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노력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한 세기, 100년에 가까운 노력의 결과물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 1488년 이 바돌로뮤 디아스가 마침내 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자, 그동안 당시 알려진 그 지도에 의하면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서로 분리된 바다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포르투갈은 이 두 바다가 하나로 만난다, 하나다라는 쪽에 배팅을 하고 100년 가까이 계속 지속적인 아프리카 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대서양을 거쳐서 그 끝에서 인도양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거기에 올인한 거죠. 그게 맞다는 걸 보여준 게 바로 바돌로무 디아스였던 겁니다. 자,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자, 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요게 이제 바돌로뮤 디아스가 쭉쭉 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에 진입을 한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아틀란틱 오션, 여기가 대서양이죠. 여기가 인디안 오션, 인도양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과 인도양 이 두 바다는 여기서 같이 이렇게 막 이어져 있죠. 당시 프톨레마이오스 지리지에 의하면 두 바다가 완전 독자적인 분리된 바다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이 두 바다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쪽에 배팅을 하고, 그것 한두 번도 아니고 바로 100년 가까운 탐사를 했고, 거기에 결과물이 마침내 나온 그때에 바로 그리고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마침내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바로 아프리카 동해안을 찍고 인도 캘리컷까지 이르는 항로를 개발하면서 드디어 포르투갈이 인도에서 향신료를 직접 수입해오는 그런 상황, 엄청난 부가 창출되는 그런 상황들 이미 포르투갈 해상제국의 탄생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 바 있죠. 자, 그러한 언저리에, 그러한 언저리 1488년에 희망봉, 그리고 그 희망봉을 돌아서 10년 후 1498년 인도에 도착하게 되는, 그 이후 이제 포르투갈은 엄청 전성기를 달리거든요. 그 중간 지점에 바로 1492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정상적인 사고는요, 아프리카를 돌아서 동쪽으로 가는 인도 항로, 이게 정상적인 사고였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은 한 세기에 거친 탐험을 끈기 있게 이어가면서 결과물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콜럼버스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남들이 하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 즉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상식에 반한 생각을 하고, 이걸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실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한 생각에서 잘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물론 잘된 건 뭐냐? 자, 그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제 쭉 계속 가게 되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다. 뭐 그런 심플한 생각을 한 것이죠. 맞지요.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 뭐냐? 이 지구가 생각보다 크고 또 아시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가 이제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대륙이 있고 그 사이에는요, 거기에서 이제 인도까지 가려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정말 광활한 그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실제 지구 둘레보다, 이 콜럼버스가 생각한 그 지구 둘레는요, 실제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자기가 발견한 아메리카 신대륙이 인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신대륙 항해는 이런 엄청난 착각과 무지에서 비롯됐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무식과 용감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결과를 만든,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대륙,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행운의 아이콘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동쪽을 가리킬 때 혼자서 서쪽을 가리키면서 거기다가 또 사람들을 설득해서 돈을 투자하게 만든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여러 왕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이 항해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계속 까입니다. 포르투갈의 주왕 2세는 2번 만났는데 2번 다 까입니다. 그리고 제노바에도 까이고 베네치아에도 까이고 영국의 헨리 7세도 만났거든요. 헨리 7세도 깝니다. 처음에 스페인 기독교 국왕 부부 이사벨라와 페르난도 만났을 때도 처음엔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지의 제노바인이었다. 그는 7년간 무려 6번의 거절을 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이 절박했던 스페인의 지원을 얻는데 성공을 하죠. 자, 그는 제노바 사람으로 직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바다를 동경해서 10살부터 그는 뱃사람이 됩니다. 1477년 그는 포르투갈 현재 수도죠, 리스본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동생이 리스본에서 지도 제작자로 일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는 독학으로 지리, 천문학, 역사를 혼자 공부했는데요.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데는 크게 인생에서 3가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인연이 뭔가, 그의 첫 번째 부인인 필리파입니다. 이 필리파는 포르투갈 귀족이자 또 항해 탐사가 그룹의 그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에요. 제노바 사람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제노바 사람인데도 이 대서양의 해류 그리고 무역풍에 대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요, 포르투갈의 국가 1급 비밀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이 부인을 통해서 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연이 누군가? 당시 피렌체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토스카넬리입니다. 이 토스카넬리는요, 르네상스 시대에 요 피렌체 지식인 사회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요. 자, 그는 1474년 리스본에 있는 사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포르투갈에서 서쪽으로 쭉 항해를 하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지도를 보내주죠. 이 지도를 편지를 받은 사제는요, 포르투갈 왕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이 토스카넬리의 이런 아이디어는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미 언급한 대로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러면서 비잔틴 제국에 있는 수많은 각계각층의 학자들이 대거 피렌체로 망명을 하죠. 자, 이를 통해서 피렌체 르네상스의 불씨가 다져집니다.
이러면서 피렌체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학술 모임이 생겼거든요. 자, 특히 유럽인들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기원 전후의 지리학자인 스트라보, 이 스트라보의 자료가 소개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시아가 유럽에 훨씬 가깝고 또 대서양 횡단이 쉬운 것처럼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메리카라는 대륙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바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구 둘레보다 4분의 1로 작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480년 콜럼버스는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토스카넬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서 토스카넬리로부터 이전에 보냈던 서신의 사본, 복사본과 그때 보냈던 지도를 받게 되죠. 자, 콜럼버스는 이때부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고 합니다. 그가 신대륙 가는 1차 항해 때에도 이 토스카넬리로부터 받았던 서신 그리고 지도를 가슴에 쫙 품고 갔다고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연, 중요한데요. 바로 후안 페레스라고 하는 신부예요. 자, 이분은 프란치스코의 신부인데 바로 스페인의 여왕, 카스티아 여왕인 그 이사벨라 여왕의 고해 성사 신부였다. 당시 후원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프랑스 왕에게 가는 이 콜럼버스를 이사벨라 여왕에게 연결해 준 사람도 바로 이 후안 페레스 신부이죠. 자, 포르투갈을 두 번 찾아갔는데 이 콜럼버스의 제안을 포르투갈은 왜 거절했을까? 사실 당시 대양 항해에 진지했던 나라는 유럽 국가 중에서 이 포르투갈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콜럼버스는 자신의 제안을 가지고 포르투갈 왕을 찾아갑니다. 1485년 포르투갈의 주왕 1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쫙 프리젠테이션할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왕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전문가 자문단에게 보내요. 하지만 자문단은 이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듣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 이 콜럼버스가 항해 거리를 지구의 둘레 이 거리를 너무 짧게 봤다는 걸 대번에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1488년 3년 후 다시 2차 만남을 갖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거절하게 되는데 그건 이유가 뭔가? 1488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바로 이때 바돌로무 디아스의 쾌거가 있던 해예요. 바로 희망봉을 발견했다는 소식. 자, 인도 직항로에 이제 확실한 길이 열렸죠. 자, 그런 가운데 경력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 않는 이런 주장에 부화내동할 포르투갈이 아닌 거죠. 사실 주전 3세기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학자가 그림자 길이를 통해서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천문학과 이 지리학의 기반이었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리지에도 지구가 구형, 그러니까 둥글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흔히 이 콜럼버스 혼자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면 인도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콜럼버스만 지구가 둥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구가 이제 네모내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지구의 그 둘레의 길이를 전혀 엉뚱하게 실제보다 4분의 1 작게 4분의 3을 다 떼먹고 실제 100이면 25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과 용감의 아이콘을 발휘해가지고 신대륙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포르투갈은 깠는데 스페인은 왜 그럼 후원을 했는가? 자, 1492년 이미 언급한 대로 스페인은 남쪽에 있는 이슬람 왕국 그라나다 왕국을 쫓아내고 레콩키스타, 즉 국토 회복 운동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는 언제냐? 자, 포르투갈은요 이미 1249년에 국토 회복 운동을 마쳤다는 거예요. 250년 늦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포르투갈은 항해 왕자 엘리케를 필두로 해서 아프리카 해안 탐험에 올인했다. 자, 카스티아는 당시 레콩키스타 전쟁 중이었고 아라곤은 영지인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놓고 프랑스와 계속 전쟁 중이었죠. 1486년에 자, 기독교왕 부부 바로 이사벨과 이 페르난도 2세는요 이 콜럼버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1년 전에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에 갔다가 주왕 2세에게 한번 까인 상태에서 그 이듬해에 스페인 국왕 부부를 만난 거예요.
역시 두 왕도 이 콜럼버스를 자문단에게 넘기죠. 자문단 역시 대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제안은 비현실적이다. 실제 지구 둘레를 너무 작게 계산했다 생각하고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당시는요 1486년이면 어떻습니까? 6년 후 그라나다와의 마지막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단박에 거절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콜럼부스에게 두 왕은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당장 지원은 힘들지만 다른 데 알아보는 것은 막으려는 심산이었던 거죠. 일단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마침내 1492년 1월 2일 이 아람브라 성문 열쇠를 받은 이 기독교 왕 부부는요 같은 달 콜럼버스를 다시 만납니다. 자, 1492년이면 어떻습니까? 그 4년 전 1488년 옆 나라인 포르투갈이 어때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찍고 인도洋을 진입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거 다 압니다. 그거 작은 애들 뒤따라갔다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대번에 역전할 수 있는 그거 뭐냐? 정반대 서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제안한 게 콜럼버스잖아요. 그래서 레콘키스타를 완성한 이후 이 국왕 부부는 콜럼버스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월 17일 마침내 콜럼버스와 산타페 협약에 합의를 하죠. 이 합의 내용은 뭔가? 협약 내용은 무엇인가? 자, 스페인 국왕 부부는요, 이 콜럼버스에게 세 척의 배와 선원, 그리고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해에 성공하면 이 콜럼버스를 대서양 제독에 임명한다. 그리고 콜럼버스 휴야의 관리는 콜럼버스가 추천할 수 있다. 그 관리 추천권, 그리고 새 영토에서 얻는 수익의 10분의 1을 콜럼버스와 콜럼버스의 자손들이 영원히 받는 뭐 이런 식의 조항을 이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자, 마침내 1492년 8월 3일 산타마리아, 핀타, 니냐호 세 개의 배를 타고 콜럼버스는 위풍당당하게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10월 12일 마침내 어때요? 4달쯤 지난 거죠.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는데 이 육지가 어디였는가? 오늘날의 바하마 제도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사실 뭐 성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신항로 개척에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서양 제독 그리고 인도 총독에 바로 임명이 되죠.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 정착민들이 콜럼버스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 콜럼버스가 총독으로서 너무 학정을 했거든요. 그 학정을 고발합니다. 마침내 1500년 왕은요 콜럼버스를 총독에서 해임하고 그를 체포해서 본국으로 압송해 오죠. 나중에 그는 사면이 되지만 총독지위만 겨우 회복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501년 그리고 이듬해인 1502년 두 번에 걸쳐서 신대륙 항해를 한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자, 이분은 피렌체 사람이에요.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땅이 인도가 아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미지의 신대륙임을 입증을 하죠. 그리고 이듬해 책을 통해서 이를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1502년 콜럼버스는 네 번째이자 자신의 마지막 신대륙 항해를 하죠. 하지만 이때 그는 배가 좌초돼서 1년 만에 구조되어 간신히 귀국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그 땅이 인도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07년 독일의 지도 제작자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땅을 뭐라고 명명을 하는가? 바로 아메리카라고 명명을 하게 되죠. 누구 이름을 따서?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계속 인도로 고집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신의 이름을 정말 대대로 남길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만약에 그가 이곳이 신대륙이다 이걸 인정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을 따라서 이곳은 뭐예요? 아메리카가 아니고 콜롬비아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이 콜럼부스는요, 총독으로서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스페인의 이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거든요.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럼부스가 총독으로서 했던 이 폭군 기질, 이런 만행,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 콜럼부스는 사실 뛰어난 탐험가이자 항해가이지만 사실은 형편없는 총독,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옥수수를 훔친 자, 어떻게 처형했는가? 코와 귀를 자르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콜럼부스의 동생인 바돌로뮤가 자신의 집안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원주민 여자를 나체로 행진케 하고 혓바닥을 잘라버립니다. 자, 그런 동생에게 형이 뭐라고 하는가? 야, 네가 우리 가문을 지켰구나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죠. 자, 이 콜럼버스는요, 말년에 종교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종교 관련 두 권의 책을 씁니다. 첫 책은 특권의 책, 두 번째 책은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특권의 책은요, 자신이 국왕에게 받은 이 특권과 보상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고요. 이 예언의 책이 재밌습니다. 자신이 한 이 성과물, 신대륙 발견, 요게 바로 성경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가지고 성서 예언의 성취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 거예요. 자, 그는 끝까지 신대륙 에서 발견되는 이익의 10%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타페 협약의 근거에서. 하지만 국왕 부부는 어떻게 하는가? 근데 너 총독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그 계약은 자동 해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콜럼부스의 후손들은 계속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런 가운데 1506년 콜럼부스는 근심과 질병 속에 결국 죽게 되죠. 자, 1년의 성과로 인해서 무역의 판도는 이제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아메리카와 인도가 전혀 다른 땅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지속적인 탐험을 통해서 인도와 또 동남아시아로 진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유럽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아메리카와 인도 사이에는 또 뭐가 있단 말인가? 라는 이런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그리고 태평양 발견과 함께 이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이끄는 함대는 최초로 세계 일주를 마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대서양 항해의 마지막 편으로서 신대륙 발견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